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레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과 그것이 법치주의의 사망 을 의미한다는 내용,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한 적도 있지만은,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법치사망, 불법 탄핵에 의한 법치사망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무효다, 불법 탄핵이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 탄핵이라고 하고 또 그것이 무효라고 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탄핵 제도에 관해서는 사실은 일반인들이, 우리가 택시 집회를 다니면서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탄핵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어떤 부분인가 하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해서 잘못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제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고위 공직자, 주로 이제 이건 국회의원 탄핵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행정부나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 또는 법관에 대해서 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 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 탄핵 제도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 다른 국가에서는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 헌법상의 탄핵 제도는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때, 다시 말해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때 탄핵을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거기다가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사소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도 탄핵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중대한 위법 행위를 했을 때,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것이 불가피할 때, 그럴 경우에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하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런데 헌법 84조의 규정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오해십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상의 소추, 즉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내란죄, 외환죄가 아닌 일반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탄핵 심판하고 형사소추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했다고 해서 그게 헌법위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84조 위반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확한 주장이 아닙니다. 틀린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유를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탄핵이지,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납득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탄핵 그 제도가 근데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그 탄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수를 합니다. 그리고 연방 상원이 그 탄핵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소수와 탄핵 심판이 전부 연방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원이 탄핵 소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단원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탄핵 소수는 바로 이제 국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우리가 그때 87년 아니죠 2017년 3월 10일 헌재 앞에서 모여서 집회를 했죠.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집회를 헌재 앞에서 한 이유는 바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헌법 규정도 있고요. 그리고 국회법 규정도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우리가 저 헌법재판소에서 그때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이정미, 그 당시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죠.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죠. 근데 파면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게 헌법재판소도 위반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확한 말씀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탄핵 그 심판이 제기된 사람, 이 피청구인이라고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는 그 해당 공무원을 해당 고위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때 뭐냐면 이정미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는 결정, 그 결정은 그 자체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지만은 탄핵 심판에서는 파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바로 이제 파면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기각 결정을 합니다. 기각 결정. 그리고 또 하나는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한 요건, 탄핵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각하 결정을 합니다. 각하 결정과 기각 결정의 차이는 각하 결정은 아예 본안 심리를 안 합니다. 이게 탄핵 심판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요건이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탄핵 심판 청구 요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리를 안 합니다. 그때 내리는 결정이 각하 결정입니다. 각하 결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각 결정은 뭐냐면 일단 그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춰가지고 본안 심리를 했습니다. 본안 심리를 한 겁니다. 근데 본안 심리를 했는데 해보니까 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기각 결정을 하는 거죠. 그때 어떤 간에 각하 결정이나 기각 결정은 어떤 간에 그 피청구인이 직을 유지합니다.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직을 회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직에서 파면되는 거죠. 그 차이점 잘 알아주시고 그래서 흔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84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한 것은 심판 결정을 한 것은 위헌이다. 또는 근데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 또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면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84조는 일반적인 형사상의 소추, 즉 형사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지 탄핵의 경우에는 84조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 그 말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 탄핵 이 절차, 탄핵 소추 절차 이 부분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탄핵 대통령에 대한 그 경우를 제가 예정해서 말씀드립니다.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야 됩니다. 근데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99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15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 때 그때 그 171명이 탄핵 소추안에 발의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150명이 찬성하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는데 171명이 찬성을 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거죠. 자, 그리고 그게 이제 국회의장에 넘어가면 국회의장은 그 법제사법위원회에다가 이걸 넘깁니다. 조사를 하도록 넘깁니다. 원래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습니다. 72시간 내에. 그런데 실제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실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래 조사 절차를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중대한 그 절차성의 하자, 즉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간에 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회의에서 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299명이었기 때문에 일단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시겠지만은 200명만 있으면 탄핵 소추안이 이제 가결이 되는데 그때 탄핵 소추안에 찬성한 사람이 234명입니다. 234명이 찬성을 했고 반대한 의원이 56명 그리고 기권이 2명 그리고 무효표가 7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겁니다. 근데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왜냐하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그 피소추인은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권한쟁취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는데 그 가결된 시점부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직무집행을 할 수 없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뭐냐면 국회는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다가 넘깁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탄핵 소추 국회를 대표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일종의 원고 비슷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추위원이라고 합니다. 소추위원이 국회를 대표해서 그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시키는데 그때 탄핵 소추위원이 누구였었냐면 권성동입니다. 권성동. 그 당시 이제 권성동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장이 뭐냐면 소추위원이 돼가지고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한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당시 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성동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속돼 있던 정당의 국회의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국회에서 권성동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핵 시켜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성동을 그 탄핵 역적으로 탄핵 배신자로 우리가 규정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어떤 간에 2016년 12월 9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을 의결하고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원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탄핵 심판을 담당했던 헌법재판관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정년 퇴임을 했기 때문에 8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9명이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데 8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8명이 그 탄핵 결정을 내리면서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굉장히 제가 그 현장에서 그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 어떻게 8명의 헌법재판관이 반대 의견이 전혀 없이 모두 그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 라고 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동의했다는 거. 그걸 제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법학자로서 적어도 제가 법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의 양심이 있는 겁니다. 법적 양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건 탄핵소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핵소추라는 것 자체가 전혀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겁니다. 그래서 각하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각하 결정을 내리기는커녕 기각 결정도 아니고 그냥 파면 결정을 내리는데 한 명도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같이 법학을 공부한 법학자로서 정말 참담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헌법소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용서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말하면 가장 정말 신망 있고 존경받는 그런 법관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적 양심을 다 저버리고 무슨 외압이 있었는지 무슨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유혹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8대 0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정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고 또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반드시 우리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 당시 파면 결정을 내렸던데 참가했던 8명의 대법관, 아니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세월이 가더라도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압이 있었거나 또는 뇌물 같은 유혹이 있었거나 이런 것을 밝혀가지고 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 법치 사망의 주관인데 하여튼 그날을 떠올리면 정말 서로 완전 화가 치밉니다.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런데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왜 불법 탄핵이냐? 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먼저 국회에서 한 탄핵소추 의결 있죠, 그죠? 탄핵소추안 의결 있죠. 즉 그걸 줄여서 탄핵소추라고 합시다. 탄핵소추가 위법이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그 탄핵소추를 발의할 때 반드시 뭘 하게 되어 있냐면 증거를 반드시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이건 일종의 증거재판주의의 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민형사를 막론하고 헌법재판도 마찬가지로 이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에 속하는데 하여튼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또는 헌법재판을 막론하고 모든 재판은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절차, 탄핵소추 절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반드시 탄핵소추가 가결되거나 부결되어야 됩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국회법 제130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임의 규정이 아닙니다.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증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탄핵 소추 안에 보면 제일 끝부분에 뭐냐면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 자료라는 항목을 넣어가지고 증거 또는 이제 조사상 참고 자료라는 것을 21개를 넣어놨습니다. 21개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21개 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유죄의 증거, 박근혜 대통령이 하여튼 위법한 행위를, 직무와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뭐만 들어있냐? 자, 최순실 씨를 말하죠.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이 있습니다. 근데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이 이런 혐의가 있다고 해서 주장을 한 것이지 그 유죄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서원 등에 대한 공소장이었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서원에 대한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 그 이유만으로 이 공소장을 박근혜 대통령의 유죄의 증거로 지수를 해놓은 겁니다. 이건 증거가 안 됩니다. 이건.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또 증거가 아닐 뿐만 아니고 그 공소장은 최서원 등에 대한 공소장이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소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죄 증거가 전혀 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그게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실제로 2004년에 노무현이가 탄핵수수를 당했죠. 그래가지고 노무현이가 탄핵수수를 당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했는데 그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하여튼 위법한 행위를 했다. 노무현이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데 그 위법성이 파면이 불가피할 만큼 심각한 중대한 위법행위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기각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그럼 예컨대 탄핵 심판 절차에서 이게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그걸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는 하여튼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근데 노무현의 경우에는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각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내렸는데 그러면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뇌물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뇌물죄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그래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뭘 딱 참고를 했냐면요. 노무현 헌법재판소 결정, 기각 결정이지만 그 결정에 뇌물죄가 들어가면 확실히 파면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뇌물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뇌물죄로. 그리고 실제로 탄핵소추안은 뇌물죄가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그런데 뇌물죄 관한 죄가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즉 노무현에 대한 탄핵 결정문입니다. 기각 결정이지만 결정문 그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결문 이것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무 관계 없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한 거 그리고 신문 보도 이게 증거의 전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최서원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헌법재판소의 탄핵 노무현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문, 그리고 대통령께서 하신 기자회견, 그리고 신문, 그거 전부 가짜뉴스죠. 가짜뉴스 기사, 이게 전부입니다. 그럼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는 겁니다. 없는데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죠. 그리고 가결을 시켰습니다. 이건 유죄 즉 위법행위의 증거 하나도 없는데 바로 위법행위를 했다. 그것도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해서 사실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겁니다. 이건 바로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적법 절차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완전히 위반한 겁니다. 이게 다 헌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 사유만으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은 바로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청구가 되면, 심판 청구가 되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소추안 가결이 위법하니까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 결정을 내야 됩니다. 각하 결정을.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법을 어긴 거죠. 위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으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각하해야 될 것을 각하 안 하고 파면 결정을 했으니까 헌법재판소도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국가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겁니다. 이 위법행위는 고의적입니다. 그냥 뭐 법리를 잘못 오해해서 한 게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자체를 딱 기획을 해놓고 그리고 그쪽을 몰아간 겁니다. 국회도 몰아갔고 헌법재판소도 몰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탄핵 결정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파면 결정을. 그럼 바로 국가기관, 어떻게 말하면 최고의 헌법 수호기관이었던 헌법재판소,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이 두 기관이 헌법을 준수하고 법치를 준수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하면 제가 제목은 법치 사망이란 제목을 달긴 했지만 법치 살해입니다. 살해. 이건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그 공직에 계신 분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내린 그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법치를 완전히 살해한 겁니다. 의도로 죽인 겁니다. 그래서 법치 살해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법치 살해에 의해서 이제 법치주의가 사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래 탄핵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충분한 조사 결과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당시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정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려면 법사위에 조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정조사의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그때 탄핵소추를 가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절차 다 거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권한 정지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킨 거죠. 이건 국민의 의사를 사실 거스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절차가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절차 다 무시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거가 없었다. 두 번째, 하여튼 충분한 조사 결과를 거치지 않았다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물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통령을 모시고 와서 하여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이나 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제출한 증거, 이것을 충분히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피소수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근데 방어권 주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탄핵소추안 가결시켜버렸습니다. 바로 이것도 여전히 역시 방어권, 그 비소추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것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원래 탄핵 수술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질의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질의 토론을 우리 대표님께서 그 질의를 신청했다고 했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그래서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질의 토론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표결을 걸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회법 위반입니다. 질의 토론 절차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잘 안 거쳤던 거죠.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탄핵 소추를 할 때, 탄핵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탄핵 소추를 할 때는 법적 성질이 다른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는, 근데 A, B, C 뭐 세 개의 사유가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A 사유, B 사유, C 사유, 이 세 가지 법 사유가 법적으로 성질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탄핵 소추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A 사유가 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느냐, B 사유가 또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느냐, C 사유가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세 개를 묶어버린 겁니다. 묶어가지고 그냥 그 묶은 것 자체가 하여튼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래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버린 거죠.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겁니다. 수사위원 3번 했는데, 수사위원 3번 하면 어떻습니까? 수사위원 각각에 대해서 벌금이나 범칙금이나 하겠죠. 근데 수사위원 3번 했다고 그걸 묶어가지고 근데 아주 중대한 그런 형벌을 부과하는 거, 이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사유가 다르니까 말씀드린 수사위원 하나, 근데 중앙선 침범 하나, 또는 교통신호 위반 하나, 이렇게 됐을 때 각각 다른 사유죠. 그러면 각각 다른 사유에 대해서 이게 탄핵소추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중대한 위법행위다 라고 해가지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버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국회법의 법리를 위반한 겁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당시에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다 보면 누구나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릴 수 있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뇌물죄를 걸어가지고 하여튼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놓으면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뇌물죄가 밝혀지겠지 하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뇌물이 없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그러냐면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그 다음에 승마 지원, 이런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연결시켜가지고 나중에 이끌려고 한 겁니다.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가 앞으로 탄핵 백서뿐만 아니고 형사재판 백서를 우리 당에서 만들면 이 내용들을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가지고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네,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노무현 결정 때 뇌물죄가 있으면 탄핵
파면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뇌물죄를 가장 중요하게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요거 나중에 이제 탄핵 그 심판 절차에 가서는 어떻게 했냐. 이게 잡지. 이것도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성동이가 그 소추인이었죠. 근데 그때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주심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강일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장난을 쳤냐면, 강일원이가 보니까 이게 탄핵 소추할 때는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사유였는데,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다 보니까 뇌물죄에 관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뇌물죄가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인데 뇌물죄 증거가 심리 과정에서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헌법재판소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죠? 즉 국회에서는 뇌물죄 때문에 탄핵소추했는데 실제 뇌물죄에 해당하는 증거가 없으면 벌써 각하시켜야죠. 탄핵소추 자체를 각하시켜버려야 되죠. 근데 각하를 안 시킨 게 드러난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공수를 부렸냐면 이걸 쟁점 정리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걸 탄핵 소추 사유를 나눕니다. 나누는데 그때 헌법재판소에서 뭘 빼버렸냐면 뇌물죄를 빼버렸습니다. 뇌물죄는 탄핵 소추 사유에 왜 아예 안 넣어버린 겁니다. 제외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뇌물죄 안 다룬 겁니다. 근데 국회는 뇌물죄 때문에 탄핵 소추 안을 가결시켰는데 헌법재판소는 쟁점 정리라는 이름으로 뇌물죄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파면 결정을 한 겁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건 이 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도 너무 친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사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검하고 검찰에서 악랄하게 뭘 물고 늘어지나. 스포츠 K스포츠, 미르, 승마, 이런 거 가지고 계속 뇌물죄로 몰고 가는 겁니다. 대법원까지도 그게 가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헌법재판소, 대법원, 법원, 넓게는 법원들이 다 한동성이 된 겁니다. 어떻든 다, 뇌물죄를, 책임을 묻기 위해서. 근데 뇌물죄 없는 거죠. 아마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형사재판 자체도 아마 역사에 아마 치욕적인, 대한민국 형사법의 역사에서 아주 치욕적인 판결이 될 겁니다. 근데 형법학자는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 아무도 이야기 안 하죠. 어떻게 말하면, 우리 법조계를 포함해서 하여튼 법학계 전체도 이 지인까지 정말 문제가 있는, 이런 지인까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작용화됐다. 좌파 진영으로 쏠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어떻게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이 정도까지 양심을 속이고 용기 있게 그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드렸죠. 이 여러 가지 사유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도 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입니다. 하나만. 근데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 위법 사유거든요. 그럼 탄핵소추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당연히 그 소추안을 각하시켜야죠. 근데 안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제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넘어왔는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나와서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 소추 의결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각하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각하를 하지 않았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범한 첫 번째 위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원래 헌법재판소는 탄핵 결정을 하니까, 일반적으로 하여튼 탄핵 결정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9명의 재판관이 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박한철 헌재 수장이 퇴임을 했기 때문에 8명밖에 없었죠.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새로 헌법재판관을 한 명 더 선임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권한대행이 했어야 되는 거죠. 해가지고 한 명의 헌법재판관을 더 뽑고 그래서 9명이 그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3월 11일 날 빨리 밟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정미가 또 퇴임을 하거든요. 그러면 7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정미하고 박한철 후임 다 뽑으려면 몇 달이 걸리죠. 그럼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3월 10일로 서두른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이 빠진 것보다는 그냥 그나마 1명이 빠졌을 때 일단 탄핵 결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것도 위헌입니다. 이것도 위헌입니다. 이거 헌법재판소 위반입니다. 9명을 채워서 즉 임명을 해서 그래서 9명이 결정을 내야 된다. 왜 9명을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그 심리를 하는데 결정을 내릴 때 8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4대4가 될 수 있죠. 결정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명이 더 뽑으면 이게 근데 찬성하는 쪽에 5명이 되고 반대하는 쪽에 4명 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뭡니까? 또는 찬성하는 게 4명, 반대가 5명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명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4대4인 경우는 1명이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지죠. 그래서 1명을 빼면 안 됩니다. 근데 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그리고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한 이유 나중에 밝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법적 성격이 다른 소수 사유가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건 헌법재판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할 때도 각각의 사유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A 사유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된다. B 사유 해당 안 된다. C 사유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3개가 있더라도 다 탄핵 사유에 해당 안 되는 거죠. 그때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묶어가지고 그냥 위법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라고 해가지고 파면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그마한 대통령께서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여튼 했다 하더라도 그게 탄핵사유 각각으로 보면 탄핵사유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묶어가지고 된다.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결정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뇌물죄 관련돼서 잠깐 드릴 말씀 뭐냐면 뇌물죄가 국회에서는 탄핵 소수 사유가 된다고 해서 가결시켰죠. 근데 헌법재판소는 쟁점 정리라고 해서 빼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탄핵 소추안이 원래의 탄핵 소추안하고 동일성이 있는 탄핵 소추안이 아닙니다. 즉 동일성을 상실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면 그 탄핵 소추안을 다시 국회로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뇌물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그걸 국회에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다시 결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건 헌법재판소가 해야 됩니다. 직권을 해야 됩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를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하라 이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위반 행위를 한 거죠. 자, 그 문제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나온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참 이상한 정말 결정을 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위후의 중대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위후의 중대성을 뭘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을 했냐면, 헌법 수호지가 있느냐, 없느냐. 즉, 헌법 수호의지가 없었다, 이런 거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 수호의지가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이 이유 때문에 위후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파면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결정문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자, 헌법 수호의지의 결여, 이거 납득이 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 헌법을 수호하시려는 수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북한 동포들을 하루빨리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신 분이죠. 어떻게 말하면 헌법 수호의지가 저 국회의원들보다는 훨씬 더 투철하신 분입니다. 근데 헌법 수호의지가 없답니다. 그리고 헌법 수호의지라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그 헌법 수호의지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 아닙니까? 주관적인 요소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해서 안 됩니다. 객관적 행위를 봐야죠. 근데 하여튼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단 말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국민의 뜻과 다르게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그 얘기인데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께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권한 남용한 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입니다. 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가지고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사실을 가지고 판단해야죠. 근데 주관적 기준을 가지고 하여튼 이런 헌법 소지가 없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기 때문에 위법의 중대성이 있는 데고, 그래서 파면해야 된다.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 전문가인데요. 정말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아니지만 제가 부끄러워할 제가 부끄럽습니다. 웬만한 로스쿨 학생들도 이런 식의 결정은 안 내립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이게 있죠. K스포츠 재단, 그 다음에 미래재단, 그 다음에 승마 지원, 이런 거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마치 뇌물죄로, 특히 승마 지원 같은 건 끝까지 뇌물죄로, 의유를 했죠. 뇌물죄로 처리를 했는데,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재단 설립이라든지, 또는 스포츠 종목의 육성, 이런 것들은 대통령께서 강요하신 게 아닙니다. 민간의 자발적 협력을 얻어서 그런 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을 하신 거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행정법에서는 이걸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근데 행정지도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행정행위입니다.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 이 새마을운동이 뭐냐면, 하여튼 그 당시 정부가 다 해주는 거 아니죠. 정부가 동기부여를 해주지만, 근데 새마을운동을 자발적으로 열심히 잘해서 성과가 좋은 마을은 지원을 더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그 마을은 지원을 끊고, 이래가지고 자발적으로 어떤
새마을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기관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넣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 이걸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신 건 바로 행정지도입니다. 이건 합법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권한남용으로 다 몰고 갔고, 뇌물죄로 몰고 갔습니다. 탄핵적 그 심판에서는 그걸 권한남용으로 받고, 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그걸 뇌물죄로 받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이와 같이 하여튼 전혀 말이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만 있어도 다 파면 결정은 무효입니다.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근데 하나만 아니죠. 여러 개 사유가 있죠. 그죠? 각하 결정해야 되는데 각하 결정 안 했다. 국회 돌려보내가 재결하게 만들었는데 안 했다. 또 쟁점 정리하는 이름으로 그 뇌물죄 뺀 거. 그 다음에 위법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 이런 여러 가지 위법 사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위법 행위를 하신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가 위법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대해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품절해서 아마 서점에서 구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그 책에서 제가 그 내용을 썼습니다. 그 부제가 뭐냐면, 부제가 헌법재판소는 과연 헌법의 수호자인가? 라는 게 부제입니다. 헌법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법치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헌법재판소, 국회, 법원이 오히려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거죠. 법치를 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 좌파 정치인들이 뭘 합니까? 그럼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다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악법 강의를 통해서 여러 법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법을 아예 바꾸는 겁니다. 자기들을 유리한 쪽으로. 근데 사실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바꾼다고 다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건 악법입니다. 악법은 나중에는 언젠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3월 10일 4주년이죠. 이제 법치 사망 이제 4년째가 되는데, 정말 그날 제가 결정을 듣고 결정문을 자세히 못 본 상태에서 내려와서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법학자라는 게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서는 안 되지 라고 해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여튼 대한애국당, 우리공화당 이 창당작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헌법이 파괴되고 법치가 살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바로잡겠습니까? 그냥 탄핵의 강을 건너자. 탄핵을 묻고 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공화당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불법 탄핵이고, 그것이 법치의 사망에 이르렀다, 법치 살해였다 하는 것을 밝히고, 그걸 밝히는 게 대한민국이 바로서는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탄핵백서, 형사재판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진상을 다 밝히고 기회가 줬을 때 우린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아주 많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주요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헌법과 법치를 죽였습니다.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저렇게 불법탄핵하고 인신공격 시킨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을 죽인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뭐 유일한 세력이니까요. 이걸 다시 법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투쟁을 우리 당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이 있고 난 4주년 된 날이기 때문에 하여튼 법치 사망 주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 탄핵 소추가 얼마나 위법한 것이었나 하는 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악법 시제 강의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